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어터니 제너럴이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법적 원칙은 눌럼 템퍼스 오커리 내지 시간은 왕을 상대로 흐르지 않는다. 즉, 주권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영미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 원칙, 주권 면제, 사브린 이뮤니티. 캘리포니아에서 법무장관이 주 정부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적인 권리가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공정책적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주 정부가 제기하는 소송은 민간인의 소송보다 긴 시간적 여유를 가지거나 아예 시효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법률에 의한 제한. 주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소송에서 공소시효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전에는 주 정부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특정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사소송,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코드 오브 시빌 프로시저, 제345조는 주 정부가 제기하는 특정 유형의 민사소송에 대해 4년의 시효를 설정하는 등 특정 사안별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같은 법 제315조는 주 정부의 부동산 회수 소송에 대해 10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오픈아이 사례와 연결하여 앞서 언급된 오픈아이 사건에서 법무장관은 비영리 단체의 자산 운용을 감독하고 위반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고유한 법적 지위, 스탠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장관이 오픈아이와 같은 단체의 비영리 목적 위반을 문제 삼아 조사를 진행한다면 앞서 설명한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민간인인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할 때 겪었던 시간적 제약이나 당사자 적격 문제와는 매우 다른 법적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법무장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의 성격에 따라 명시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 사기, 계약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어터니 제너럴 이 오픈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제기했던 소송과는 법적 성격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머스크의 소송 기각 과정에서 오픈아이가 사용했던 방어 논리들이 역설적으로 법무장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적격, 스탠딩, 문제의 해소. 머스크의 소송이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민간 기부자, 도너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이나 자산 사용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 스탠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픈아이의 논리, 피고 측은 신탁 의무, 피듀셔리 듀티, 위반과 같은 문제는 오직 주 정부 법무장관, 어터니 제너럴, 이나 수혜자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향,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해당 문제가 공적인 감독기관인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임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머스크가 겪었던 당사자 적격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위반 때 비영리 법인 감독 의무. 머스크는 오픈소스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적인 설립 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고 피고 측은 그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영향, 법무장관은 사적인 계약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오픈아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관, 차터 및 공익적 목적,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독합니다. 만약 오픈아이가 초기 비영리 단체로 설립될 당시 세제 혜택이나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 수인을 받았다면 법무장관은 그 비영리적 목적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훨씬 더 폭넓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인지 시점, 어크루얼과 공소시효.
머스크의 소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언제 계약 위반을 알았는가, 언제 소송 원인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시간적 제한은 법무장관에게는 훨씬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영향, 민간인인 머스크는 자신이 손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시간적 제한을 받지만 주 정부의 공익적 조사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한 훨씬 긴 기간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민간인처럼 즉각적인 소송 제기 의무가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4. RICO 및 레넘법, 레넘 액트의 불필요성. 머스크는 오픈AI를 압박하기 위해 RICO 법이나 레넘법 등 연방법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영향, 법무장관은 굳이 RICO 법, 범죄 조직 혐의이나 레넘법, 허위 광고 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비영리 법인법, 논프로핏 코퍼레이션로 위반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은 오픈AI의 철학적 선언은 상업적 광고가 아니다 라고 레넘법을 회피했지만 법무장관 앞에서는 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에 치중했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오픈AI 측이 머스크의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이 문제는 사적인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적인 감독기관, 법무장관이 다룰 영역이다 라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향후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개입한다면 머스크가 주장했던 계약의 세부 사항보다는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여부라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무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 예, 자산의 사적 유용, 목적 외 사업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매우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를 적극적 항변의 역설, 패러독스 오브 어퍼메이티브 디펜시스 혹은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소멸시어 스태츄트 오브 리미테이션즈 항변은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방패가 되지만 동시에 피고가 사건의 실체를 스스로 좁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지 시점, 인콰이어리 노티스를 고정하는 위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피고는 원고가 적어도 언제부터는 상황을 인지했어야 한다. 인콰이어리 노티스는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전략, 원고, 머스크는 이미 2019년 혹은 특정 시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나 구조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딜레마, 이 주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피고는 그 시점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와 그 사건이 얼마나 명백했는지를 아주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결과, 피고가 시효를 방어하기 위해 그때 이미 상황이 다 드러났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사실상 그때 우리 오픈AI 이 행위는 원고가 인지할 정도로 실체가 분명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 혹은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나 계약 위반이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그 사건의 발생 시점과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돕는 꼴이 됩니다. 이 논점의 강제적 축소, 내로잉 더 배틀필드, 머스크가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오픈AI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과 그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의 딜레마,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특정 시점, 예, 2019년을 못 박아버리면 재판부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핵심 쟁점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원고의 이득, 머스크 측은 굳이 피고가 언제부터 나를 속였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피고 스스로 이미 그때 다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쟁의 범위를 그 시점으로 좁혀줍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방어 논리를 발판 삼아 본한 위법성 공격의 시작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예비적 주장, 얼터너티브 플리딩의 한계. 법정에서 피고는 보통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본안 방어, 그러나 만약 법원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적 상황,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예비적 주장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전략이지만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정을 스스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매우 유용한 공격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머스크와 같은 노련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소멸시효 주장을 피고가 그 당시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왜 피고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딜레마를 감수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항변이 가장 강력한 조기 종료, 얼리 터미네이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실체, 누가 맞고 틀린가를 따지는 본안 심리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본안을 깊게 따지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치트키와 같습니다. 즉, 위법성 논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송 자체를 즉시 끝낼 확률을 높이는 것이 피고에게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실패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본안 심리에서 가장 공격하기 좋은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되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